26개국 150명의 농청년이 참가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농기관을 탐방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고령 친화 및 보조기기 산업 종합복지박람회인 샌덱스 2013이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장애인 보조공학 컨벤션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9대 실버 산업 등이 총망라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제도의 미비로 수없는 차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혼모. 이들이 아이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지원책이 무엇일지 복지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국 농아인들의 축제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청년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농청년 협력을 위해 각국의 농아청년이 한자리에 모인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청년대회. 지난달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 농기관 탐방과 한국 전통문화 탐방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대회 기간에는 그들의 생각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이 직접 구상한 청년의 모습을 표현한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이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의 활동에 지역사회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들, 또 사회적 차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공감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구촌이 장애와 차별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아주 뜻깊다고 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 150여 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농아청년대회.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제대회들이 많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국내 최대 종합복지산업전인 복지앤헬스케어 전시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대표 고령친화 산업 박람회와 다양한 심포지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공동주최로 제9회 대한민국 최대 종합복지산업전인 샌덱스 2013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근본 산업전에서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 생산업체들의 전시회가 열렸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강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람회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가해 공단의 각종 제도 상담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당국이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 질환에 대해서 감염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에 주로 병원체의 활동이 증가해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쯔쯔 가무시증이나 렙토스피라증 등의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본부는 농촌지역 주민들과 자연환경으로 야외 활동을 나서는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피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의 건강행동수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을 연금 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청구 안내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청구할 국민연금이 있거나 연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그들의 아이들마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기획 취재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분만한 여성을 일컫는 말 미혼모. 입양되는 아이들의 90%는 미혼모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미혼모는 왜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가족과 친구, 아이 아버지 등 지인의 권유라고 말합니다. 뿌리 깊게 자리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내모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낙태예요. 임신 중절. 애를 지워라. 모든 사람 10사람 물어보면 10명, 9명은 다 지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입양을 보내라. 왜? 너의 살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건데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입양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는 고모 아래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날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키우겠다고 고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학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안 된다며 입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는데 그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양육해준 고마움에 입양에 동의한 10대 청소년 미혼모. 자신의 뜻이 아닌 강요에 의해 입양을 택한 그는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미혼모 자신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미혼모에게 무조건적인 입양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찾는 지원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넘어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미혼모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현재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일 법안도 없는 상태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미혼모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법정 한봉을 130%에 들어가는 그게 지금으로도 한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소득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이제 올해 월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입양을 가는 아이의 80~90%가 미혼모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양을 하는 가정에서는 월 15만 원을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미혼모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 하지만 그것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립의 꿈을 안고 검정고시에 직업훈련, 취직까지 한다고 해도 현행 체계는 일을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안정돼서 급여가 저희 엄마들이 뭐 한 5년 지나니까 한 180만 원 옮겨가더라고요. 그럼 저소득도 안 돼요. 그러면은 기초생보에서 뿐이 아니고 저소득 모자에서도 떨어져서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기초생보에 얹혀서 그러니까 그 세금에 노출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엄마는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데 이 엄마는 급여가 180만 원이 되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복지부에 단계별로 혜택을 줄이라. 그리고 이 근로 인센티브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뭐 급여를 얼마 받았다고 그냥 딱 끊어지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미혼모의 대부분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으로서 본인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목경화 대표는 미혼모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회적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이는 엄마가 같이 키울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테두리 안에 정부는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엄마 홀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살아가기에는 냉정하기만 한 한국 사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회적 통념이 이렇다, 가족의 형태가 저렇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도 보편적 권리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검찰청 앞에서 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어떤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네, 지난달 29일에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는데 이른바 그 사냥꾼과 두 여인 사건이라고 지난해 6월에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남 보성의 한 그 지적 장애인 가정을 한 폭력 성향의 남성이 철저하게 뭐 폭행하고 또 유린했던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중죄가 이런 그 반사회적 범죄, 반윤리적,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중죄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과 실형 3년밖에 선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이걸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면서 이거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검찰에서. 근데 이거는 이 해당 여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지속적인 뭐 폭력을 당해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적극적 저항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도구를 이용한 폭력이라든지 신체적 폭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장애인에게 특히 이제 이런 그 지적 장애인에게 이런 성폭력 등을 했을 때는 최소 징역 7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 장애인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좀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아주 약하게 처벌했던 이번 사건 대검찰청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적 장애인 여성들의 어떤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의 장애 여성의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특수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좀 고려해서 좀 확실하게 수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 학교 내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건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역시도 굉장히 그 심각한 수준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네. 언어폭력 수준 특히 이제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마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일단 그 장애 학생의 58.3%는 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88.3% 거의 대부분은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한다 이렇게 대답했던 비율도 네. 상당히 좀 높았는데 종합해본다면 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인 육체적인 폭력이 대단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학교 폭력이 처음 시작된 나이 역시도 뭐 10대 초반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는 걸로 봐서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폭력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들 나오면 늘 이제 하는 얘기가 가해 학생들을 뭐 엄벌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나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방법도 뭐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이 가해 학생들도 일종의 가정폭력의 또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이런 점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참고로 해외 사례를 좀 보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장애인 학교 같은 데는 상담교사, 심리상담교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늘 배치가 돼 있어서 이런 학교 폭력 문제가 좀 발생을 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좀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한다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네. 점차 이렇게 뭐 장애학교 혹은 뭐 일반 학교까지 이렇게 좀 늘려 나간다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폭력도 점차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담임교사나 학교 측의 관심도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네. 뭐 아직까지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 특수교육 정책이 부족하지만도 장애 학생 폭력의 근절을 위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수상레저 스포츠 축제가 서울 한강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박거운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수상스키. 보고 있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인 2013 서울특별시 한강 쿨 페스티벌 현장.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장애인들의 수상 레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이 한강에서 이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게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2013년 서울시에서 하는
그 한강 행보 그 몽땅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대회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림으로 이렇게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래프팅을 비롯한 카약, 수상스키 종목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매년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서부 수영사랑팀의 한 어르신은 건강도 챙기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전합니다. 우선 장애인이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대회의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응원한 시간. 이어지는 늦더위 속에 청량함을 선사한 추억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기도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서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인기라는데요. 경기도청 황나리 기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에요. 이리 좀 와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에 푹 빠져있는 어르신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 세월이 지나면서 겪는 심리적 박탈감이 표현된 그림책입니다. 어르신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감정을 느끼고 빨리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 읽어주니까 그 읽어주신 분의 감정을 또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와닿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어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니 감회가 새로워지는 듯합니다. 10살의 해방을, 15살에 6.25 전쟁을 경험한 박상법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자서전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이 새록새록 아주 좋았던 그런 추억이 돼서 추억이 생각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드리고 자서전을 만드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작은 규모와 인력 부족으로 독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내 작은 도서관은 1,185개로 이 중 20개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험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각 공공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경남에 들어섰습니다. 판매와 마케팅, 네트워킹까지 모두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복합 공간입니다. 경남도청 류보람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복합 공간인 전국 제1호 경남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진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정현욱 고용노동부 차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약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112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금 활동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센터의 1층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매장과 작은 카페로 이뤄져 있습니다. 팸플릿과 제품 홍보물들도 함께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오가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구매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2층에는 사회적 기업 중간 지원 기관이 입주해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킹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전국 처음으로 개소한 만큼 경상남도는 각종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센터 설립 외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 37개 기업을 새로 지정했으며 40개 참여 기업에 재정 지원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신청 시기를 놓친 기업들을 위해서는 10월경에 추가 공모하는 등 경남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뉴스 류보람입니다. 2013 한국 실업인 탁구 대회가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실업팀 등에서 선수단 35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 단식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는 오상은, 이상수, 양하은, 석하정 등 국가대표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탁구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상위 소득계층의 각종 기부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